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97회 거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시행된 시험 문제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고요. 2021년 8월 7일, 지난달에 시행됐던 전산회계 1급 문제네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론 시험 나와있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다음 중 붕괴 구조상 차변 요소 아닌 거 물어보고 있죠. 이건 회계 2급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였었는데, 차변 요소라고 얘기하면, 자, 자본이 감소하는 건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이거 써놓고 해야 되나? 이 문제 틀리지 않았죠? 이렇게 써볼게요. 거래 8요소를 써놓고요. 차변, 대변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자산, 여기도 자산,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여기는 감소, 여기는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차변 요소라고 했으니까 차변은 자본은 감소한다. 여기 자본 감소한다고 되어 있죠. 맞는 거고, 자산 감소한다. 자산은 감소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지금 틀렸네요. 그죠? 2번이 답인 거고, 비용 발생, 여기 비용 발생 요거 뜻하는 것이고요. 부채 감소, 지금 요거 뜻하는 거죠. 자산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라는 거 아실 거고요. 두 번째 2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중 유동부채에 분류되는 거 계속 계정 많이 물어보죠. 그죠? 유동부채에 분류되는 거 어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금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얘가 답이고, 장기 차입금, 사채, 제가 또 비유동부채로 뭐 하나 알려드렸었어요?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까지 기억하면 되죠. 임대보증금도, 지금 임대보증금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채죠. 근데 보통 건물 빌릴 때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은 1년 있다가 그만둘 생각 전혀 없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1년마다 갱신된다 손 치더라도 얘는 비유동 부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회계 1급인데 이런 문제에서 기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겠죠. 자, 이번엔 3번 문제 볼게요. 2021년 결산일 현재, 요 중요한 말이에요. 결산일 현재 보유자산 잔액인데요. 결산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물어보고 있죠. 현금성 자산은 통화는 무조건 들어가죠. 매출채권은 맨 그대로 매출채권이잖아. 당좌 자산의 세 번째 계정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취득일로부터 며칠이 됐어요. 취득일인지 결산일인지 구분 잘해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은 우선 대상이 단기 금융상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면 얘 15만원은 뭐에 해당되는 거다? 유동성, 현금성 자산인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통화대용 증권이죠. 얘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분류가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들어가면 안 되겠으니, 통화 30만 3천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금융상품 15만원,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6천원, 얘 세 개 다 더하면 금액 얼마 나와요? 45만 9천원 나와요? 1번이 답이네요. 그죠?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정률법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1차 회계연도에 재무상태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지 돼요? 우선 얘는 취득원가가 첫 번째 미상각 잔액이라는 용어 썼었죠. 우선 정률법을 감가상각할 때는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라 그랬어요? 정률 해주라 했던 거. 정률은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여기 미상각 잔액은 취득하는 첫째 해에는 취득가액 자체가 미상각 잔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취득 원가 자체가 미상각 잔액이니 375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상각률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상각률은 곱하기 0.45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금액 이거 계산기 틀리게 해주겠네요. 에이 뭘 그래, 이거 보면 되지.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69만 1250원 나오죠. 됐나요? 지금 여기 내용연수는 왜 준 거예요? 헷갈리라고 준 거야. 여기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미상각 잔액에다가 바로 뭐 정률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만약에 문제에서요 잔존가치 주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잔존가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무형자산 해당하지 않는 걸로 그래요. 그럼 무형자산의 특허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요건 잘 기억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 인정되지 않는다. 한번 봐두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도 무형자산 아니에요. 저작권. 그러면 무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B하고 D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3번이 답이 되는데, 혹시 여기 질문할 거 있어요? 영업권은 무형자산 맞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 못 받는다 그랬었죠. 이유는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앞에 매장이 있는데 이 매장이 내 거 권리금 뭐 10억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남들이 돈 주고 들어와요? 그게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예요. 우리 매장에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그건 자기 입장이잖아. 근데 남이 보기에 그 돈을 주고 대가를 지급하고 내가 들어가겠다 싶은 그 결정된 금액이 있으면 걔가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는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전세권은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그 자산 중에서요, 기타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 거 임차 보증금 있었죠. 임차 보증금은 월세로 건물 빌리고서 보증금 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뭐 건물 같은 거 얻을 때 전세로 빌리면 안 돼요? 가능하죠. 그거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돈 묶여있기는 매한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볼까요? 6번 문제는 다음 중 충당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우선 여기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보게 되면 충당 부채라고 제가 썼던 거 보이죠? 충당 부채는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에 부채로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충당 부채가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기록할 수 있는 요건은, 첫 번째, 얘는 부채인데 지금은 부채가 발생했죠. 과거의 일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의무가 발생했고, 두 번째,
이 금액을 갖다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죠. 거기 직원들의 근속 연수, 월급, 급여 그걸 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또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의무가 발생했으니 얘는 반드시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직원들한테 퇴직금 안 줘도 돼요? 1년 미만일 때는 안 줘도 돼요. 근데 그래서 충당부채라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충족하게 되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있다란 말이죠. 여기의 말을 여기 지금 보기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충당부채라는 것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 존재하죠. 두 번째,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우발부채. 여기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발부채를 설명해 줄게요. 이거 보통 TET에서는 TET 2급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1급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우발부채라는 뜻은 우연히 발생한 부채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다른 경쟁 업체에서 우리 회사를 갖다 소송을 걸었어. 지난번에 벌어진 일로는 아이폰에서 우리 갤럭시 자기네 거 디자인권이라든지 산업재산권 침해했다고 소송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을 걸면 우리가 무조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결정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폰에서 자기네한테 손해 피해가 1,000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0원 확실히 1,0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소송에 졌어요? 모르죠. 근데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연히 발생한 채권, 우발 채무라고 불러요. 우발 부채라고도 부르고. 이해가 됐죠? 근데 이 우발 부채인 경우에는 지금 의무가 발생한 게 아니죠.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판결이 나야 되고, 그쪽 상대편에서 1,000원을 주장한다 손 치더라도 1,000원이 다 아닐 수도 있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은요, 그건 저기 뭐죠? 소송 진행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발부채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있겠다 없다. 대신 이런 우발부채는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되느냐면 주석이라는 데다가 표시는 해주셔야 돼요. 우발부채는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걸 우발부채라고 부르고, 반대 말로는 우발자산도 있어요. 우발자산은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대해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에 포함되므로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명준씨가 이런 거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안 배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얘가 바로 지금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설명이 문제 6번에 보기 1번, 2번, 4번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문제 3번 보고 정확히 이해를 해놓고 별표 3개 해놓고 앞으로 이론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용들이 변하지를 않아. 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7번 문제. 회사가 증자할 때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자, 발행가액은 6,000원, 액면가액 5,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 더 많죠? 네. 그 1,000원을 우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우리 자본 계정에 어디 속하는지 알아야 될 거. 지금 그거 물어봤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 속해요? 자본잉여금. 어려워요? 쉬워요? 틀렸어요? 이거 계정 정확히 암기돼 있으면 자본 계정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내용 무슨 뜻인지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구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우리 거의 회계 2급 문제잖아요. 그죠? 기말 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지금 이것도 우리 표 그려서 여러분이 해보셨으리라 믿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이거 3개 그려야 되죠. 2개, 이 3개 먼저 그려놓고, 자, 부채, 아이고, 얘는 기초 재무상태표 제가 쓴 거고요. 얘는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얘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기초 부채는 여기에다가 40만원, 그 다음에 자본은 16만원,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모르겠대요. 기말 자산은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45만원, 그 다음에 총수익은 30만원, 총 비용은 24만원. 그럼 당기 순손익은 6만원 되겠죠. 얘 당기 순이익이겠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문제 계속 풀어봤었지만 2급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기말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기초 자본이 있죠. 기초 자본은 얼마예요? 16만원. 여기 당기 순이익이 났죠. 당기 순이익은 얼마? 6만원. 그럼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됐습니까? 22만원 됐죠. 그죠? 22만원하고 45만원 두 개 더하면 67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기말 여기 자산은 얼마였겠어요? 기말 자산 얼마? 67만원이 답이죠? 4번이 답이네요. 이해됐어? 이건 지금 우리 어저께도 회계 2급에서 문제 푸는 거 잘 나왔었죠. 근데 이건 좀 의외다. 회계 1급에 이런 정도 수준을 내다니. 이유는 점수 좀 주려고 그랬나봐. 됐어요? 자, 여기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여기 회계 1급에서요 재무회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9번부터 12번까지 네 문제가 원가 회계 문제고, 그 다음에 13번부터 15번까지가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그럼 일단 재무회계는 다 풀었죠? 10분 쉬었다가 9번 문제부터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9번 문제. 다음 원가 분류 중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직접 간접이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게 어떤 걸까요? 제조금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답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원가 자료에서 기초원가, 가공원가,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순으로 좀 옳게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복습 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위다 직접 재료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렀죠. 단기 총 제조 원가, 또 단기 총 제조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두 가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합쳐서 여기 이를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불렀었죠. 기본원가라고 불렀었으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 두 가지를 또 합쳐서 얘는 뭐라고 불렀냐면 가공원가라고 불렀었죠. 또는 가공비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액을 원재료 매입액도 알려주고요. 직접 재료비가 나와있죠. 직접 재료비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금액은 얼마? 40만원 이렇게 해당됐고,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나왔죠? 하나씩 쓴 것들은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5만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기초원가는 벌써 나왔네요. 65만원이네. 그죠? 기초원가는 65만원.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원가는 몰라봤네요.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데, 제조 간접비는 제조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 간접자 들어간 것들이라 했었죠. 거기에 요 녀석 간접 재료비 해당되고요. 공장 전력비도 500번대 비용 원가죠. 얘도 들어갈 것이고, 얘도 공장 이렇게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제조 간접비예요. 그럼 그 제조 간접비는 세 개 합치면 5만원, 5만원, 15만원, 25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제조 간접비에 대한 것은 우선 주어진 거는 얼마지? 맞죠? 5만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그래서 여기는 25만원. 25만원에다가 직접 농업비 25만원 두 개 합치니까 50만원 되죠. 그럼 답은 3번이 답이겠네요. 아, 똑같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세 개 합치면 40만원, 50만원에서 90만원이죠. 90만원. 3번이 답 맞네. 그죠? 요게 답이에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요 세 가지 금액 합친 거 있죠. 40만원, 25만원, 25만원. 이 합친 금액을 우린 뭐라고 부른다?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90만원.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원가 배울 때 여기 처음에 배우시면서 요 기초원가라든지 가공원가라든지 단기 총 제조원가 요 용어만 잘 알면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이거 진짜 그럴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게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요.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아는 거예요. 간접비와 여기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럼 1번은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거 맞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여기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 직접비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구분한다?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실업이 아니라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조선업,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서 주로 생산된다 그랬었죠. 맞고요. 세 번째,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기 되므로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한다. 또 나와있죠 여기 지금.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공통 원가인 간접비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품별로 배분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간접비 배분.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간접비 배분이었다고 얘기했던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완성품환산량, 얘는 어디 특징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네요. 얘는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거 문제만 딱 보더라도 눈에 익숙하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은 2만 개, 완성도는 30%고요. 그
그다음에 단기 완성품 수량은 13만 개, 기말 제공품은 5만 개, 완성도는 10%. 평균법으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단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됨. 그러면 가공비 계산할 때는 완성도 계산해야 되겠죠.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되게 쉽게 나온다고. 근데 배운 사람한테는 쉬운 거지. 이게 쉬운 건 사실상 아니다 뭐, 그죠?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지금은 안 어려워요? 제공품 계정을 써놓으시고요. 우리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기 기초 제공품은 몇 개라고 그랬었냐면 2만 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완성도는 30% 됐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입량은 몇 개라고 했었냐면 단기 투입량은 안 나와 있고 완성품 수량은 몇 개래요? 여기 완성품 수량은 13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만 개. 완성도는 10%. 자, 평균법이니까 뭐 이쪽은 필요 없죠. 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됐는데, 자, 우선 직접 재료비부터 계산해 보세요. 여기 위에다 써야 되나? 칸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냐? 여기 위에다 할게요. 여기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게 되면 13만 개에다가 얘 공정 초기 다 투입된다 그랬었죠. 완성도 사용하지 말고 5만 개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러면 몇 개가 돼요? 18만 개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요? 가공비 구하라 그랬었죠. 가공비는 일단 완성품은 무조건 다 포함시켜야 되죠. 14만 개에다가 더하기 5만 개의 10%면 몇 개예요? 5천 개죠. 그러면 몇 개가 답이에요? 13만 5천 개가 답이네. 그럼 답은 3번이네. 이해됐어? 오케이. 자, 여기 지금 9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원가 계산 문제 풀어보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거 기초로 해가지고 복습만 조금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겠죠? 다들 거기 잘 끄떡거리고 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부터는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가장 먼 거 찾으래요. 자, 1번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수입할 때 부가세 부과된다 그랬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다 그랬었죠. 일시적으로 재화를 갖다 공급하는 거 우리 당근마켓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 용역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재화, 용역이 수입으로 돼 있죠. 과세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수입된 거를 공급하는 게 문제잖아요. 여기 지금 공급이라고 했어요? 수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문제를 내놨어요. 다시 과세 대상인 건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라 했었죠. 재화의 공급일 때,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일 때, 세 번째는 수입 재화의 공급일 때. 수입 재화 공급이라 할 때 여기는 재화 용역 수입으로 구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기 공급이지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된 재화의 공급일 때 과세되는 거예요. 수입일 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제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닌지 한번 모두 골라보래요. 첫 번째, 담보로 목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었죠. 네. 기억나요? 재화는 그냥 맡긴, 담보는 맡긴 거예요.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 써놓을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 뭐뭐 있었어요? 우선 담보도 있었고요. 조세, 물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양수도 있었죠. 사업을 갖다가 전체를 주고받고 하고 보면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B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여기 나왔네. 사업 양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안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죠. 얘도 안 본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매매계약이라든지 가공계약이라든지 교환계약에 의해서 공급되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D 폐업시 잔존재화에 뭐에 해당돼요? 매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폐업시 잔존재화는 간주 공급이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만 여기 부가세 부과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번 간주 공급에 대한 거 암기한 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은영씨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저 웃는 저 웃음은 무슨 놈입니까? 자, 이거 외우세요.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는 뜻은 얘는 무상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무상으로 재화를 갖다가 건네줬는데도 거기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거기 판매한 것으로 봐서 판매가에 10% 부가세 납부하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첫 번째로는 자가 공급이 있었죠. 자가 공급은 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면세 사업 전용하게 되면 얘 간주 공급으로 보기로 했었죠. 두 번째는 뭐 있었나요? 두 번째로는 우리 비영업용 천시시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다가 얘를 사용하게 되면 자가 공급으로 본다. 세 번째는 뭐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타 사업장 반출하는 거. 타 사업장 반출 목적이 뭐일 때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판매 목적일 때만. 판매 목적이 아니라 수리, 진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로 샘플, 뭐 이런 걸로 나가게 되면 그건 간주 공급 아니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사장님이 자기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에서 만약에 노트북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노트북 가져가면 그건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에다가 접대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노트북을 제공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얘는 판매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는 납부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 지금 여기 보기에서 D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간주 공급의 뜻은 재화가 공급된 거라고 보겠다는 뜻이에요. 공급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했었죠. 얘는 간주 공급으로서 공급된 거예요. 여기 2에 보시게 되면 물납이죠. 조세 물납은 뭐에 해당된다? 조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 낼 때 부가세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A, B, E 세 개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인가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래요. 대손세공제 1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대손세액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사용됐던 그 항목들 여기 매출채권, 기타 채권 다 여기다 해당돼요. 근데 부가세에서는 여기 매출채권, 기타 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거에 대해서는
그 다 채권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관련된 것이어야 여기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3개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6개월. 근데 이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틀렸네요. 이렇게 하나만 딱 해놓고 나머지 말들은 다 맞는 말이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확정 신고 때만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드렸었죠? 라고 얘기하면 뻥이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세무 2급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자, 다시 여기 봐두세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잖아요.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만 한다? 확정신고 때만 한다. 그다음에 여기 대손금액이라는 용어, 제가 지난번에 대손금액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공급대가 있죠. 공급대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는 부가세가 있는 외상매출금 있죠. 즉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합쳐진 금액이란 뜻이에요. 여기 대손금 또는 대손금액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뭐까지 포함된 거예요? 세액까지 포함된 개념이란 말이죠. 되셨나요? 네 번째,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대손세액 차감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가세 예수금 있었던 거 있죠? 확정신고. 만약에 1기 확정신고라면 6월 30일 날짜로 이거 신고하면서 그 대손세액, 즉 매출세액이죠? 걔를 차변으로 빼고 외상매출금을 없애는 거예요. 이해됐음? 이해가 안 됐음? 배워요. 세무 2급에서. 이건 주로 세무 2급에서 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얘를 설명해 말아. 말 나왔으니까 설명해. 왜? 다 알아들을 거잖아. 봐요.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얘를 외상 매출금 해갖고서는 금액 11,000원 이렇게 해놨었고요. 대변에다가 지금 상품 매출 해서 10,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생기죠. 부가세 예수금 얼마? 1,000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을 해놨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대손이 발생돼서 우리가 1기 확정신고 때 기간은 다 만족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2021년 6월 30일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을 했어요. 왜? 얘 지금 못 받게 됐으니까 대손세액 공제해달라고 신청을 지금 했단 말이죠.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4,000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 대손 처리 할 거니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차변에 대손충당금 얼마 있어요? 그럼 지금 대손당 금액은 얼마인데? 11,000원인데 11,000원 중에서 그 1,000원은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대손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우리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세금은 우리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 있는 거 4,000원 이렇게 먼저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모자르잖아요. 얼마를 그럼 계정 뭘로 처리해야 돼요?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금액은 얼마? 6,000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손세액 공제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을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얼마를? 1,000원을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빠져나가요? 그렇지. 외상매출금 얘는 총 1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얘는 진짜 세무 2급에서 연락하게 또 배워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근데 얘가
여러분이 FAT 1급 기준하고 여기 회계 1급 기준하고 얘는 한 1.5급 정도 돼요. AT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따지면. 왜냐면 여기 제조업이고 부가세 배우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배우고 나서 TAT 2급도 배우시잖아요. 그럼 걔가 또 수월해지겠지. 왜? 이걸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우선 97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15문제만 먼저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분 또 뭐 봐야 돼요? 이거 보시면 되겠죠? 네.